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16살 이상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운송이 내일 시작되는 가운데 26일 첫 접종이 이루어질 요양병원의 의료진과 환자들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3차 때 2배인 2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이 늘어나고 업종도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검출되는 기간이 평균 13.3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5일 길었습니다. 증세가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전파될 수 있어서 방역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까지 내려온 북한 남성이 당시 우리 경계 시스템에 8번이나 포착됐는데도 군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이 통보한 배수로는 군 관리 목록에 없었고 이미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가능한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 제한은 유죄 확정 때부터 곧바로 적용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이 부회장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단독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차질 없이 접종할 수 있게 미리 연습해보는 훈련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접종 후에도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 따끔합니다. 네, 사전 진찰부터 실제 접종 그리고 관찰까지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보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도 가정해봤습니다. 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백신 첫 접종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접종에 쓰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일 공장에서 첫 출고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8살 이상부터 접종하도록 했는데 화이자 백신은 16, 17살이 맞아도 된다고 전문가들이 결론냈습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입니다. 16세 이상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첫 자문 결과입니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달리 16, 17세에도 투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16, 17세의 면역 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부분은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행 계획이나 할 때 참고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신 검증 자문단은 또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95%로 충분하고 안전성도 허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 과거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발생을 보였던 사람에 대해선 접종 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최종 허가는 2차례의 자문 절차를 더 거친 뒤 다음 주쯤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허가 절차와 별개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 물량은 이미 특례 수입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국내 첫 접종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운송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고된 백신은 경기 이천 물류센터로 옮겨진 뒤 모레부터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배분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들이 대상입니다. 첫 접종은 26일인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본인 차례에 접종을 거부하면 전 국민 대상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로 순서가 늦춰지게 된다며 순서가 왔을 때 제때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첫날 접종이 시작될 요양병원들은 준비가 한창입니다. 접종을 앞둔 요양병원 의료진과 환자들 얘기 서병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병원 강당은 접종센터로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대기 공간과 접종 장소 등이 분리돼 있는 등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3일 접종을 기다리는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감, 설레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부심도 갖고 있고 코로나는 안 걸릴 거야. 코로나 물리칠 수 있어. 자신감 있게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접종을 반기는 건
집단 감염 등으로 요양병원에서는 그동안 다른 시설보다 한층 엄격한 방역 수칙이 적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침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이 사적 모임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의무적으로 선제 검사를 하는 불편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아마 코가 성치 않을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죠. 이렇다 보니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종사자들도 많습니다.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축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번 명절 때는 정말 이렇게 우울증이 오려고 할 정도로 환자들도 현 상황이 버거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희들은 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가족을 못 만나니까 늘 처져 있고 힘들어하죠. 이렇다 보니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면회도 못하게 하면서 직원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냐. 때문에 이번 접종을 통해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또 부모님들을 걱정하시는 우리 보호자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20조 원 안팎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3차 때 9조 3천억 원이었으니까 그 2배의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넓고 두텁게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20조 원 안팎의 지원 규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재정 편성이 좀 돼 있고요.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역대급 슈퍼 추경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인 소상공 자영업자 피해 지원. 일단 3차 재난지원에서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했던 버팀목 자금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일반업종, 세 구간을 더 촘촘하게 세분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대상도 더 늘려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경우 지원 기준을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지원의 기준 종업원 수를 늘리는 정부 구상에도 긍정적입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피해 규모별 지원 형평도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난 3차례 지급하면서 나름 조금 정교화됐고요. 그래서 한계성을 인정하는데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높이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3차 재난지원금 9조 3천억 원 가운데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버팀목 자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4조 1천억 원. 민주당이 두터운 피해 지원을 강조하는 만큼 확대 세분화된 구간별 지원 액수가 4차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지급을 목표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네,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도 한 번만 수칙을 어겨도 영업을 정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클럽입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후 80여일 만에 문을 열었지만 지난주 토요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클럽을 포함해 8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자 간 거리 두기, 특히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강남 일대 클럽 7곳이 서울시와 자치구 등의 합동 점검에 걸렸습니다. 운영자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과태료와 경고,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병행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총리도 이 사례를 예로 들며 강력 대응을 언급했지만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관할구청인 강남구는 과태료 부과나 집합 금지 대신 경고 처분만 했고 업주들과 협의해 일주일만 자율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클럽이라는 곳이 춤추는 곳인데 춤을 추지 마라 그러면 열어줬다고 말을 하지 말던가. 정말 처리하기가 너무 저희도 난감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민원 들어오고 현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부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해준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라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의 경우 다음 달 지급될 걸로 보이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 등의 경우 생활지원금 배제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이틀째 300명대입니다. 아직 주말에 검사 수가 줄었던 영향이 있어서 내일부터는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의 거리 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은 이달 말까지인데 이걸 조정할지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쯤 확정됩니다. 5명 이상 모임이 계속 금지될지 아니면 가능해질지가 관심입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 기간이 평균 닷새 정도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위협적인 이유는 뭘까?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최근 내놓은 논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프로농구 선수 6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검출되는 기간은 평균 13.3일, 기존 바이러스보다 5일 더 길었습니다.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기간은 2배, 몸속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걸린 시간도 30% 가까이 길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몸에서 더 오래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증세가 악화돼 치명률이 높아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전파되는 겁니다. 바이러스 분비 기간이 길으니까 장시간 타인에게 감염시켜서 2차 감염자 수를 더 늘린다. 격리 기간을 좀 늘려야 될 가능성도 있겠다. 제약사들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지난달 말 가장 먼저 추가 백신 개발에 착수했고 화이자는 지난주 백신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임상시험을 검토 중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올 가을 추가 백신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는 이런 추가 백신들에 대해선 임상 인원을 크게 줄여 수백 명 규모도 가능하다고 밝혀 빠르면 2-3개월 안에 임상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노팅엄 대학은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2세대 만능 백신 제조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2일까지 모두 128명, 이 가운데 75%가 넘는 100명이 해외 유입 사례여서 다행히 지역사회 전파는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새학년 첫날,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3은 매일, 나머지 학년도 지난해보다는 더 많이 학교에 가게 됐는데요. 미리 가방도 챙겨보고 또 묵혀뒀던 교복이 혹시 작아지진 않았나 입어보기도 하고 개학을 준비하는 마음이 바빠졌을 겁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분명 달라지겠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책도 읽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그린 새학기의 모습인데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학교, 올해는 차질 없이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한창인 미국도 신규 감염률이 떨어지자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 말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1년 만에 다시 경험하는 학교 생활. 학생들과 부모들 모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Super excited! We are very happy. We've been waiting for it for a long time. LA 카운티 산타클라리타 지역의 이 초등학교는 월요일 프리스쿨 학생들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60명을 오전, 오후로 나눠 2시간 반 동안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학년 학생들도 이번 주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엄격한 규칙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The biggest challenge right now is the social distancing aspect. We can't get more than, probably 16 kids in a classroom at any one time.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11일 최고점에 비해 74%가 줄면서 미국 곳곳의 초등학교들이 하나둘씩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Are we going to see the majority of schools in this country open by April? That's our goal. That's our objective. That's our plan, John. 미국에선 인구의 13%가량인 4,400만 명이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았고 이 가운데 1,940만 명은 2번 접종을 끝냈습니다. 올해 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y the end of July, we'll have over 600 million doses, enough to vaccinate every single American. By next Christmas, I think we'll be in a very different circumstance, God willing.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있지만 사망자는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보건지표 평가연구소는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등의 변수 때문에 올해 6월 1일까지 9만 명 가까이 더 숨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1억 2,119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가 약 78억 명이니까 아직 1.6%에 불과합니다. 국가별 접종률 볼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높습니다. 인구 866만 명 중에서 절반 넘는 사람이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영국이 두 번째로 높은 25.9%입니다. 그 다음은 바레인과 칠레고요.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은 접종률이 13.1%로 다섯 번째입니다. 나머지 백신 접종 국가들은 대부분 1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는 백신의 종류와 크게 관계없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2달 가까이 이어진 봉쇄 조치를 풀고 서서히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가게 문을 열어보는 게 거의 2달 만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봉쇄가 이번 주부터 풀렸습니다. לחזור, מתרגשים מאוד, מצפים לקהל שיגיע. 체육시설도 다시 개장했습니다. 집안에 갇혀 지내던 답답함을 씻어내려는 사람들로 수영장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Swim after so long time that I stay at home, so it's a magical feeling to back to swim. 마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지만 공공시설 입장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빙으로 휴대전화 앱이나 서류 등에 기록된 이른바 그린 패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은 뒤 일주일이 지났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돼 항체가 있는 사람들이 그린 패스 발급 대상입니다. בתי קולנוע בקרוב, ממסעדות, מטיסות, כל הדברים הללו יינתנו לכם, אבל אנחנו עושים את זה בזהירות ובזמן הזה אני מבקש מכולם.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백신을 맞으면 피자와 음료수를 주는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Cool idea where they call youngsters to do a vaccine in a bar, and thanks to that they give free beer. 그 결과 주민 절반 이상이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고 실제 감염 예방 효능도 95% 이상, 중증 발생 억제율은 99%를 웃돌았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1월 중순 10,000명대에서 이제는 3분의 1 가까이로 떨어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일상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의 경험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심각한 상황을 맞았던 영국도 최근 한숨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줄면서 봉쇄 조치 완화까지 검토 중인데요. 반면에 백신 접종이 원활하지 못한 프랑스와 독일 등은 변이 바이러스 여파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던 영국. 지난해 12월 초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파이저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세 종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영국은 올해 초 7만 명에 육박했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10,000명 전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전 인구의 25.9%인 1,7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했고
7월 말까지 모든 성인에게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To a spring and a summer that will be very different and incomparably better than the picture we see around us today. 지난 16일 혈액 검사 결과 80대 이상 노인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41%로 2주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빨리한 고령층의 항체 보유율이 전체 연령대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온 것입니다. 백신 효과를 확인한 영국 정부는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he 8th of March, we want all schools to reopen. On the 29th of March, it'll be 2 families or the rule of 6 meeting outdoors and outdoor sports. 반면 백신 공급 차질로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한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영국과 달리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달째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해온 독일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난주 체코와 오스트리아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어제 니스를 포함한 남부 지역에 2주간 주말 전면 봉쇄 조치를 발표한 프랑스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 통제선까지 내려온 북한 남성이 붙잡혔죠. 이 군 경계망이 어떻게 뚫렸나 말이 많았는데 군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면 군 스스로 인정했듯이 총체적인 경계 부실입니다. 이 북한 남성이 우리 쪽 해안에 도착해 30분 동안 경계 시스템 카메라에 5번이나 포착됐는데 군은 아예 몰랐습니다. 이 2번은 경보음까지 울렸는데도 그랬습니다. 3시간 뒤에 5km 넘게 내려와서 이번에는 해군 CCTV에 포착됐는데 이때도 3번이나 그냥 지나쳤다가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이 신병 확보에는 그로부터 3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 월남한 사람이 6시간 넘게 무방비로 활보하고 다닌 겁니다. 이번에도 단순 실수일까요? 이 조사 결과 드러난 구조적 부실이 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어둠 속 북한 남성의 움직임은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포착됐습니다. 2차례 경고등이 켜지고 경보음까지 울렸지만 상황실의 감시병은 오작동일 거라고 독자 판단했습니다. 당일 동해안에 세찬 바람 탓에 1분당 3회 넘게 경보가 울려대자 늘 있는 오작동일 거라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제 자주 뜨니까 그다음에 아주 자세히 보면은 보이지만 자세히 안 보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강풍에 그냥 뜨는 팝업이려니 하고 뭐 팝업 내린 걸로 현재. 시설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해안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과했는데 군은 이런 배수로가 있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해 7월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한 월북 사건 이후 군은 모든 수문과 배수로를 조사해 보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시 이 부대는 배수로 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번 사건 뒤에야 배수로 3개를 새로 찾아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인 데 이어 군은 경계 체계를 보완하고 장비를 보강하고 기강을 세우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환골탈퇴하겠다는 다짐까지도 경계 실패 때마다 반복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퇴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경계가 뚫린 22사단은 지난해 철책 귀순, 2012년엔 노크 귀순으로 질타를 받은 곳인데 일각에서는 책임 구역이 너무 넓은 구조적 원인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네, 과거 국정원의 사찰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비정상적으로 수집한 문건이 20만 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 정황이 있다고 했는데 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국정원에서 추가로 받은 2009년 사찰 문건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국정원에 지원해주고 국정원은 해당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수시 업데이트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국정저해 정치인 견제 차원에서 비리 정보 지원을 요청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 자료 관리를 요청한다는 지난 1월 공개 문건에 더해 검경과 국세청, 청와대와 국정원 간 자료 구축 내용이 명시된 겁니다. 이 같은 사찰 문건이
약 20만 건으로 추정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민주당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예술계와 법조계 등의 전방위적 사찰이 이루어졌고 청와대는 물론 총리실에 보고된 자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박근혜 정부 때의 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 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치 공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 후보를 겨냥해 실체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DJ 노무현 정부 때도 같이 파헤치고 조사를 해야지 자꾸 일방적인 얘기만 해서 안 돼요. 정의당은 19대 의원이었던 심상정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 등이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에 대해 중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위안부 연구 권위자인 역사학자가 이 진실을 무시한 막말이라면서 논문 게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누리꾼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수주량 중국 상하이 사범대 역사학과 교수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램지어의 논문은 진실을 무시한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문의 관점은 일본 우익이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수 교수는 북한 출신의 위안부 박영심 할머니가 포로로 잡혀있던 난징의 위안소를 비롯해 중국 내 일본군 위안소 존재를 직접 밝혀낸 바 있습니다. 一些受害者的个案，还是整体的分析慰安妇制度的性质，都一致的结论，就是日本的军事性奴，就是日本的性奴。 수 교수는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였다는 게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내용인데 논문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所以你要推翻这个结论，你要拿证据出来。那么他说没有资料表明日本政府跟这个慰安妇制度有关系，这个完全是胡说八道。 증거도 없고 논문으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한 내용이 국제학술 저널에 게재되는 것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논문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10여 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수주란 교수는 중국도 한국과 상황이 다르지 않은 만큼 한국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네, 대표적인 가상화폐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머스크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 광풍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광석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옹호하며 이달 초 1조 6,600억 원어치를 사들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지난 20일 트위터에서 유로퍼시픽 캐피탈 최고 경영자와 의견을 나누던 중 비트코인 가격이 높긴 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곧바로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2일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5만 달러 이하인 47,700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해 한때 17% 폭락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크게 빠졌습니다. 22일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8.55%가 하락해 머스크 재산은 하루 사이에 17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이 매우 투기적이고 극도로 비효율적인 거래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컴퓨터로 채굴하는데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세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It's a highly speculative asset, which has conducted some funny business and some interesting and totally reprehensible money laundering activity. 그럼에도 가상화폐 거래량은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Not just with Bitcoin, but other cryptocurrencies, that those will become transactable currencies increasingly over the next 5 years.
비트코인 수량이 매우 제한적인 만큼 사소한 소식에도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왜 또 올랐나 놀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전국 휘발유 평균값이 13주 연속 올랐는데 이 원유 가격 상승세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 기준으로 올해 25% 정도 상승하면서 1배럴에 $60 선이 됐습니다. 이 곡물 가격도 심상치가 않아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코로나 기세가 꺾이면 수요가 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1년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반 만에 2%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우려가 커지는데 실제 물가가 뛸 가능성 김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요즘 장을 보러 가면 물건 담기가 겁난다는 말이 많습니다. 가공식품 등의 가격이 오르는 등 생활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되죠. 그리고 비교도 하게 되고. 사상 최대인 3천조 원의 돈이 시중에 풀린 상황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면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통화 증가율이 많았기 때문에 물가 영향을 오래 줄 수 있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 오름세가 가파르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장 금리에 먼저 반영되는데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는 1.9%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금리 오름세가 대출금리까지 더 밀어올리면 우리 경제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3분기 말까지만 따져도 이미 국내 총생산의 배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물가 상승세는 원자재 값이 올라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당장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임금 인상 등을 통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인데 고용 회복은 더디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가 충분히 좋아져서 전반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것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 압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다만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가 눌러온 수요, 즉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부채 관리 등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과연 옥중 경영이 가능할까요? 법무부와 재계 일각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옥중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유죄 확정 순간부터 취업이 제한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인데요. 최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내년 7월까지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억 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기를 마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계 일각에선 옥중 경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반면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지난 18일 법무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13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무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유죄 확정 때부터 즉시 취업 제한을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기 뒤부터 취업 제한을 적용한다면 실형과 집행유예 등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을 다르게 정해놓은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기간을 실형은 실형 기간에 5년을 더하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조문에 취업 제한의 시작 시점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취업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을 사법부에서 확실하게 판단을 해준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곧바로 물러나야 한다는 법무부 측 주장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별도로 취업 승인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또다시 일터에서 한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 5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졌는데요. 사고 당시 6명이 일하고 있었지만 안전관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건축 폐기물을 분쇄해 재활용하는 인천의 한 순환골재 공장. 이곳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 51살 A씨가 오늘 새벽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건축 폐기물에서 철골 등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이물질이 발견돼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24시간 폐기물 분쇄 작업을 진행하는데 A씨는 심야 시간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로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5명의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 심야 시간이라 안전 관련 직원은 따로 없었습니다. 지난달 말 인근 공장에서도 8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고 지난달 초 청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기물 업체의 컨베이어 벨트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기물을 다루는 업체는 더 심화된 안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라고만 돼 있는데 1차, 2차, 3차까지 비상정지가 정말 가능한 체제로 법을 만들거나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거나.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특히 큰 문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서조차 비극이 빈번하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제를 도입해서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하청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모군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김용균 씨. 회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하던 청년들이 숨진 것 말고도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장에서 일어난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라는 겁니다. 정부 공공기관만 따져도 사고성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2019년 35명, 지난해에는 통계가 집계된 3분기까지 29명입니다. 지난해 사망자 가운데 26명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숨졌고 17명은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하청업체가 위험한 일을 맡는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발주자의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에서 공공기관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있었거나 건설 현장 같은 위험 작업장을 둔 98개 기관이 대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3분의 1 정도가 해당됩니다.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안전관리 등급제의 최종 목적입니다. 등급은 민간합동심사단이 매기며 안전관리 체계 등을 평가해 5단계로 부여합니다. 하위 등급을 받으면 경영진 안전교육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올해 평가 결과를 6월에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안전관리 계획과 사고 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경영 책임보고서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1,573명입니다.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재난으로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특히 애도도, 장례도, 또 일상으로의 복귀도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어서 슬픔을 극복하기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유족들의 사연 이유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2월, 박철주 씨의 아버지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지품조차 챙기지 못한 채 병원으로 간 아버지. 걱정 말라며 걸려온 전화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당신도 괜찮을 게야. 그래 고맙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염과 입관 등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화장장으로 옮겨져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받아주는 장례식장도 없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병원복으로 화장이 되셔가지고 어머님이 꿈을 꾸셨다고 집회 옷장에서 옷을 찾으시는 꿈을 꿨다 하더라고요. 27년을 같이 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은희 씨. 임종 직전 음압병동 유리창을 통해 본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손목 발목은 섞어가지고 연탄재처럼 까맣게 수화기를 들고 내보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래요. 당신이 나를 기다려주려고 견디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남편 사망의 충격을 극복하기도 전 코로나19 유족이라는 낙인은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우리 옆집에 일주일 안 되고 이사 가버렸고요. 사람이 이리 지나가면은 빙빙돌아 나 피해갖고 나는 너무 힘들고 아픈 상태인데 주변 사람들까지 저렇게 나를 대하니. 이처럼 내 고통은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터놓고 상담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유가족임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된다고 그분들은 또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담까지 이제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많은 좀 주저함을. 실제 5,000명 넘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중 정부나 지자체의 심리 지원을 받은 경우는 단 336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코로나로 대부분 학교들이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년에 한 번 졸업식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졸업식 날, 정문 앞에서 좀처럼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가족과 친구들로 북적이던 예년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비대면 졸업식 때문에 졸업증을 받으러 온 몇몇만 눈에 띌 뿐입니다. 대목은커녕 점심값도 벌지 못한 사진사는 쓸쓸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두세 손님 찍고 이제 오후에 또 찍고 이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수입이 되는데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가족이 와야 사진을 찍는데 그러게 오질 않으니까 점심값도 지금 벌기가 힘들죠. 졸업식이 끝나면 손님들로 꽉 차던 학교 앞 음식점도 물상입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했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며 하소연합니다. 보통은 저기 6, 7명에서 10명 가까이 그렇게들 오세요. 3대가 걸쳐서 오시는 집들이 좀 많으세요. 엄마, 아빠, 동생, 그리고 졸업생. 아니면 3명, 아니면 2명. 졸업식이면 줄지어 서 있던 꽃 파는 상인들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홀로 추위를 견디며 장사를 했지만 꽃다발 몇 개를 판 게 전부입니다. 꽃장사가 많죠. 저 입구부터 쭉 있어요. 얼마나 퍼졌어요? 지금 나오신 지 아까 여쭤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개 팔았어요. 이러다 보니 일부 화훼 농가들은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 무료로 꽃을 나눠주며 소비 촉진 행사까지 벌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폐농하는 농가가 한 30%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은 생명이죠. 생명을 접하게 되면 생명감을 얻고 졸업식이라는 소중한 추억을 잃은 학생들도 대목을 기다렸던 상인들도 내년에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친환경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GM, 폭스바겐, 또 벤츠 등도 앞다퉈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면서 주도권 경쟁 중입니다.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1위 전기차 업체는 테슬라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긴 주행거리라는 강점 덕분인데요. 그 비결은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어진 플랫폼, 그러니까 자동차의 뼈대에 있습니다. 이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긴 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국내 업계에서도 처음으로 이런 전용 플랫폼을 쓴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새 전기차 아이오닉 5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첫 번째 모델입니다. 플랫폼 자체 개발은 테슬라, 폭스바겐에 이어 현대차가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면 내연기관 차체를 쓸 때보다 전기차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게 되면서 무게중심이 바닥에 저중심 설계가 돼서 주행 질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을 여러 차종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향후 현대차의 매출이나 이익단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양산 체제를 마련한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앞세워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판매 1위인 테슬라와의 본격 경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반자율주행 기능이나 무선 업데이트 등 첨단 기능에선 열세지만 넓은 차내 공간과 빠른 충전 속도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배터리 용량의 80%를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고 단 5분의 충전으로 약 100km 정도 주행할 수 있어서 고객들의 충전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을 적용하면 테슬라에 비해 1,000만 원 정도 저렴해지는 가격도 강점입니다. 세계적인 친환경 차량 매출 호조 속에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달아오른 국내 전기차 업계.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전기차 르노 조엘을, 한국 GM은 볼트를 각각 수입 판매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내년 중에 전기차 ID4를 국내 출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최고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갑자기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신고로 밝혀질 경우 과태료는 물론 경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34건이 거래됐습니다. 이 가운데 16건은 3월에 실거래가 신고가 됐는데 20여일 뒤 한꺼번에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물건 중 11건은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신고된 전국의 아파트 85만여 건을 분석했더니 4% 정도인 3만 7천 건이 취소됐습니다. 취소 매물 10건 중 3건은 당시 최고가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최고가로 신고한 다음 취소해도 시세가 이 가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실제 거래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복 등록이나 실수 가능성도 있지만 호가를 높이기 위해 있지도 않은 최고가 거래를 신고했다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건만 거래돼도 전체 당일 평형 아파트가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허위로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수사라도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집값 띄우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 대처를 시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 국토부와 기재부, 국세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달라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취소된 매물 전수를 조사하기로 한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밝혀질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 규정을 계약 당일에 신고하도록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온갖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거듭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는데 정작 이 일을 처리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달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염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야, 사람들이. 이거 맞으면은 치매 걸린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백신에 대해 불안감만 조성하는 허위 정보입니다. SNS에도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정부가 중국산 백신을 확보했는데 우리 국민에게 실험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백신 후유증을 왜곡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이 찾아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백신 관련 허위 게시물은 이달에만 60여 건. 그러나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방심위 심의가 아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있어야 삭제, 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들의 부재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기 방심위원 임기가 끝난 건 지난달 29일. 그러나 5기 위원이 벌써 한 달 가까이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방심위원을 추천해야 할 여야가 각각 정치적 유불리를 주장하며 선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피해를 보호해야 될 그런 기구의 출범을 늦추는 것으로서 정치권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방심위 공백이 길어지면서 백신 가짜뉴스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와 통신 광고 등 밀려있는 심의 민원이 이미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